불안은 가깝고 희망은 먼 것일까요? 김혜란 소설에서 젊은 주인공들은 막막한 광장 공포와 불안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타인과 사회로부터 단절된 채 고립감은 깊어만 갑니다. 그런 젊은 영혼들과 작가는 함께 앓고 있습니다. 예전에 유마경에서 그랬지요.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앓고 있는데 어찌 깨달은 자가 앓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유마거사처럼 우리 시대의 작가 또한 악화 일로의 플롯 상황에서 함께 앓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김혜란 작가와 그 친구들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우천재입니다. 제가 앞에서 고립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에 고립해 있는 그 상황을 그리는 것이 이제 김혜란 소설의 문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고립감의 절정 혹은 막막함의 광장공포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의 이야기 속의 친구들은 너의 여름은 어떠니의 서미영처럼 어린 시절 트라우마 체험이 있든 없든 간에 종종 심한 고립감과 그 막막함의 심연에 빠져듭니다. 혼자 남는 경우는 물론이러니와 호텔 니약다처럼 둘이 여행하는 경우에도 각각 고립감에 사로잡히지요. 그 고립감의 절정을 보인 인상적인 소설이 바로 물속 골리앗입니다. 20년 전부터 살아온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다 갚았을 즈음 재건축을 위한 철거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때 느닷없이 진짜 집주인을 자처하는 사람이 나타나지요. 이 어처구니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던 와중에 아버지는 40m 높이의 타워 크레인에서 추락해서 사망합니다. 사건은 실족사로 처리되었지만 이 사고는 썩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습니다. 다른 주민들은 모두 이주를 마치고 갈 곳 없는 주인공네만 홀로 남겨지죠. 예정대로 단전이 되고요. 단수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리고 엄청난 큰 물이 집니다. 홍수가 집니다. 길이 끊기고 학교에도 갈 수 없습니다. 아파트 권리를 사기당한 사회경제적 인재로 고립되었던 주인공네는 설상가상 홍수라는 수재, 인재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인 수재까지 겹쳐서 그 고립이 가중됩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연은 지척에서 흐르고 꺾이고 번지고 넘치며 짐승처럼 우러댔다. 단순하고 압도적인 소리였다. 자연은 망설임이 없었다. 자연은 회의가 없고 자연은 반성이 없었다. 마치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는 거대한 금치산자 같았다. 고립을 가중시키는 자연에 대해 사춘기 소년이 느끼는 감각은 첫 번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회의도 반성도 없는 무책임한 자연의 자연성 앞에서 어린 주인공은 속절없이 타자화되고 맙니다. 또 다른 대목인데요. 그렇게 비가 오는 날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TV와 라디오는 나오지 않았고 양초는 되도록 아껴야 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거나 이런저런 몽상에 잠기는 일로 시간을 때웠다. 그러곤 눅눅한 방바닥에 누워 지구의 살갗 위로 번져나가는 무수한 동심원의 무늬를 그려봤다. 우리의 수동성을 허락하고 우리의 피동성을 명령하며 우리의 주어 위에 아름다운 파문을 일으키는 동그라미들, 몹시 시끄러운 동그라미들, 그렇게 빗방울이 번져가는 모양을 그리다 보면 이상하게 내 안에 어떤 것도 출렁여 세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나약한 사춘기 소년에 불과했고 당장 뭘 이해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두 번째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피동성의 수인이 된 채 몽상의 판타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가공할 만한 비는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듯 악화 일로 플롯도 그치지 않지요. 당뇨를 앓던 어머니가 약이 다 떨어져 그만 절명하고 만 것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의 진실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얼마 안 되어 이제 어머니의 죽음의 사실을 아느니 또 아무도 없는 고립적 상황.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 또 들어가신 거예요. 이런 주인공이 홀로 두 죽음을, 아버지와 어머니 이 두 죽음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게다가 그치지 않는 폭우로 고립된 상태에서 말입니다. 어쨌든 여기를 빠져나가야 한다고 다짐하지만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잊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불안의 늪은 깊어만 갑니다. 할 수 없이 나무 문짝으로 간이배를 만들고 어머니 시신을 거기에 태워 탈출을 시도합니다. 물 위에서 허기를 때우려고 먹을거리와 사투를 벌이다가 그만 어머니 시신을 놓치게 됩니다. 얼마 후 다시 정자나무 뿌리에 단단히 박힌 채 부유하는 어머니 시신을 발견하지만 어머니 시신을 인양하는 것은 실패합니다. 날이 저물자 주인공은 무시무시한 어둠 속에서 물 위로 솟아있는 타워 클레인에 매달리게 됩니다. 살려달라는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우주의 고아처럼 어둠 속에 홀로 버려져 있었다. 마치 물에 잠긴 마을이 아닌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이제 본문인데, 본문에서 어린 주인공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어린 주인공은 고립감의 절정에서 아득한 광장 공포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흐느낍니다. 왜 나를 남겨두신 거냐고, 왜 나만 살려두신 거냐고, 이건 방주가 아니라 형틀이라고, 제발 멈추시라고, 이렇게 어린 주인공은 흐느낍니다. 다음날 다시 막막한 고립의 항해를 계속하던 그는 해질녘 한 타워 클레인의 꼭대기에서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앉아있는 환각을 느끼며 그리로 기어 올라갑니다. 텅 빈 고요만이 오롯한 꼭대기에서 다시 한번 주인공은 혼자 남겨졌음을 무섭고 서럽게 확인하지요. 거기서 아버지의 죽음을 추체험하면서 파랗게 질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막막한 고립의 절정에서 그럼에도 그는 누군가 올 거야, 누군가 올 거야 이렇게 중얼거리며 고공의 칼바람을 견딥니다. 이렇게 물속 골리앗이라는 작품은 자연재해와 인재가 중첩되어 비극적인 고립의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춘기 어린 소년으로서는 홀로 감당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비극미가 높은 클레인처럼 고조됩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주인공이 발견한 인상적인 두 나무 풍경이 있어 주목되는데요. 하나는 아파트 앞의 고목이고 다른 하나는 물속 철골나무입니다. 본문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태풍에 몸을 맡긴 채 쉴 새 없이 흔들리는 고목이었다. 나무는 대낮에도 검은 실루엣을 드러내며 서 있었다. 이구의 신처럼 여러 개의 팔을 뻗은 채 두 눈을 감고 그것은 동쪽으로 누웠다 서쪽으로 휘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포식자를 피하는 물고기 떼처럼 쏴 움직였다. 천개의 잎사귀는 천개의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 천개의 방향은 한 개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살아남는 것, 나무답게 번식하고 나무답게 죽는 것. 어떻게 죽는 것이 나무다운 삶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게 종내부에 오랫동안 새겨져 왔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고목은 장만의 몸을 들었다. 끌려가는 건지 버티려는 건지 모를 몸짓이었다. 뿌리가 있는 것은 의당 그래야 한다는 듯 수능과 저항 사이의 미묘한 춤을 추었다.
그것은 100년 전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을 터였다. 세 번째 본문에서 자연의 나무는 1000개의 잎사귀에 1000개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1000개의 방향도 모두 살아남는 것이란 한 개의 의지로 귀결된다고 어린 주인공은 생각했습니다. 고립감의 절정에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처지를 고려하면 비교적 자연스러운 생각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그 나무는 수능과 저항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의 나무는 살아남는 것의 의지를 빼앗긴 채 폭우에 저항하지 못하고 순응하여 뿌리 뽑히고 물속을 떠다니게 됩니다. 그 또한 자연의 일이죠. 살아남는 것은 운명적 과제입니다. 또 이제 골리앗 클레인의 대목인데요. 물에 잠겨 크기를 가늠하기 어려웠지만 가로로 뻗은 기다란 철골의 길이로 보아 대부분 골리앗 클레인이 틀림없었다. 그것은 물속 곳곳에 들쭉날쭉한 높이로 박혀 있었다. 마치 지구상에 살아남은 유일한 생물처럼 가지를 뻗고 물 한 개 사이로 음산하게 서 있었다. 그것들은 대부분 한쪽 팔이 길었다. 그래서 마치 한쪽 편만 드는 십자가처럼 보였다. 먼 데서도 그보다 더 아득한 수평선 너머로도 타워 클레인의 앙상한 실루엣이 드러났다. 세계는 거대한 수중 무덤 같았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타워 클레인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잦은 출현이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비로소 전 국토가 공사 중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런데 뿌리 뽑히고 물에 잠기고 하여 자연의 나무가 사라진 다음에 인공의 철골나무만이 물 위로 가지를 뻗고 있습니다. 골리앗 클레이는 마치 지상의 유일한 생물인 것처럼 가지를 뻗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인공나무에는 뿌리가 있는 자연나무가 보여주는 순응과 저항의 미묘한 리듬이 없습니다. 마치 거대한 수중 무덤의 표지목처럼 서 있는 그 나무들을 보면서 어린 주인공은 두 가지 생각을 하지요. 첫째는 한쪽 팔이 길어 한쪽 편만 들은 십자가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연과 인간의 일을 공정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절대자에 대한 항의의 시선일 겁니다. 둘째는 전 국토가 공사 중이라는 사실의 재인지입니다. 크레인은 건설의 도구죠. 자연의 나무를 베고 쓰러뜨린 다음에 그렇게 자연을 정복한 다음에 인공물을 하늘 높이 지어 올립니다. 그런 인공적 조작이 무반성적으로 진행될 때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부메랑처럼 역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후이변으로 인한 피해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으며 이 소설 속의 큰 물 또한 기후이변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김혜란의 물속 골리앗은 이런 생태 문제의 심층을 건드리기도 하고 또 근원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건가? 살아남는다는 것, 이건 뭔가? 이런 질문들과 관련된 깊고 넓은 문제의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인재를 중첩적으로 경험하면서 졸지에 부모를 모두 여의고 우주의 고아가 된 어린 영혼이 고공의 물속 골리앗 꼭대기에서 그 고립감의 절정에서 아득한 광장 공포를 느끼면서 고뇌한 살아남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이기에 그 환기력은 참으로 대단하다고 하겠습니다. 살아남는다는 것이라는 운명적 과제와 맞씨름하는 또 다른 모습을 우리는 서른에서도 절감하는데요. 이 소설은 작가가 동세대의 실존적 고민을 담아 심혈을 기울여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작품은 컴퓨터로 활달하게 친 소설이 아니라
한 땀 한 땀 시대의 비석에 새기듯 한마디 한마디 고해성사하는 것처럼 가슴에 쓴 소설일 것으로 짐작됩니다. 4호선을 지나갈 때에서 재수를 하던 김혜란의 친구들은 이제 어느덧 30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중 어떤 친구들은 취직도 했고 어떤 친구들은 여전히 막막한 처지임을 우리는 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지요. 30의 여주인공 수희는 어떨까요?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6번의 이사를 하고 10몇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2~5명의 남자를 만났어요. 다만 그랬을 뿐인데 정말 그게 다인데 이렇게 청춘이 가버린 것 같아 당황하고 있어요. 그동안 나는 뭐가 변했을까? 그저 좀 씀씀이가 커지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물건 보는 눈만 높아진 시시한 어른이 돼버린 건 아닌가 불안하기도 하고요. 20대에는 내가 뭘 하든 그게 다 과정인 것 같았는데 이제는 모든 게 결과일 따름인 듯해 초조하네요. 언니는 나보다 5살이 많으니까 제가 겪은 모든 일을 거쳐갔겠죠. 어떤 건 극복도 했을까요? 때로는 추억이 되는 것도 있을까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은 없는데 다른 친구들은 무언가 됐거나 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저 혼자만 이도저도 아닌 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해져요. 아니 어쩌면 이미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요. 정말 막막한 느낌이 들죠. 군소리를 보탤 필요도 없이 실패의 점철로 20대를 보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미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서른입니다. 대학 졸업 후에도 이렇다 할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그녀는 어느 날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도 채무자, 지금도 채무자, 예나 지금이나 빚을 진 사람이라는 건 똑같은데 좀 더 나쁜 채무자가 되었다고 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녀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킨 인물은 옛 남자친구였습니다. 30의 남친은 너의 여름은 어떤 이의 남자보다 훨씬 질이 좋지 않습니다. 예전에 같이 학원에서 강사를 할 때만 하더라도 나름 정의감이 있는 남자라고 생각했던 그가 꿈이라는 말로 유혹하며 선진국형 신개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비인간적인 다단계 판매 집단에 그녀를 끌어놓은 것입니다. 거기 가서 보니 예전에는 대학생이 학생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다단계 판매를 한다는 것을 주인공은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고해하지요. 본문에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21세기에 그런 일이 벌어지다니,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들에게 일어나다니 안 믿겨지시죠? 근데 그랬어요.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가 팔고 있는 게 물건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팔고 있던 건 사람이었어요, 언니. 그런데도 저는 끝까지 그 일이 결국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려 애썼어요. 하부 판매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모든 판매원들에게 득이 되는 일, 그러니까 나 역시 그 순환에 기여하고 그 구조를 받쳐주면 나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돌아갈 몫이 커진다고 착각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그렇게 단순한 논리에 매료된 건 애써 피라미드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을 보지 않으려 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내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거나 나만 아니면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참 막막하죠. 그럼에도 그곳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던 그녀는 옛 남자친구가 그랬던 것과 똑같은 악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자기를 무척 좋아하고 따르던 학원 제자 혜미를 끌어들인 다음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혜미의 연락이나 도움을 거절했는데
그만 엄청난 빚에 시달리고 파탄난 인간관계로 고통스러워하는 해미가 자살을 기도해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이었던가에 대해,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어떤 일을 저질렀던가에 대해 새삼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른에 이미 삶의 구체적인 동력을 잃고 말았다고 고백합니다. 20대의 과거가 30이 된 현재는 물론 미래 시간까지 앗아갔음을 느끼는 거죠. 40의 환갑의 나는 어떤 얼굴로 살아가게 될지, 어떤 말을 붙잡고 어떤 믿음을 감당하며 살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래서 초조하게 어찌해야 하나 하고 되뇌던 수인은 20대의 시작 무렵에 함께했던 언니에게 편지 형식으로 고해를 하게 됩니다. 혜미에게 사죄하러 가기 위한 전 단계의 고해 내지 자기 단죄에 해당합니다. 관련되는 부분, 아까처럼 김혜란 작가가 직접 낭독한 부분을 함께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누구에게라도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제 주위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언니,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무엇 하면 좋을까요? 그 애가 있는 병원에 찾아가고 싶지만 도무지 용기가 안 나요. 그리고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 그 애가 내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내가 그 학원에 나가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그보다는 차라리 내가 20살 무렵에 내가 그 애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요. 언니, 앞으로 저는 어떻게 될까요? 40의 환갑에 나는 어떤 얼굴로 살아가게 될지, 어떤 말을 붙잡고 어떤 믿음을 감당하며 살지 모르겠어요. 바뀌는 건 상황이 아니라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바꿀 수 없게 만드는 건 무엇일까요? 언니는 엽서 끝자락에 그렇게 적었죠? 세월은 가도 옛날은 남는 것 같다고. 조만간 다시 옛날이 될 오늘이 이렇게 지금 제 앞에 우두커니 있네요. 언니,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옛날 휴대전화에는 아직도 그 애가 보낸 메시지가 저장돼 있어요. 쌤, 여기 분위기 쩔어요. 원래 이런 건가요? 쌤, 배고파요. 밥 사주세요. 쌤, 왜 제 문자 씹어요? 쌤, 전화 좀. 쌤, 어디세요? 쌤, 전화 한 번만. 쌤, 저 좀 꺼내주세요. 이 편지를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일 언니가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제가 혜미가 병원에 찾아갔다는 뜻일 거예요. 그게 아니면 여전히 아무것도 못한 채 주저하고 있다는 의미일 테고요. 언니, 저를 기억해줘 고마워요. 그리고 제게 고맙다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전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럴 자격이 없는데, 제가 오늘 언니에게 무엇을 받았는지 전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써요. 언니는 그게 뭔지 이미 알고 있을 테지만 언니가 준 것과 내가 받은 것은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잘 지내요, 언니. 언니가 정말 잘 지내줬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된다면, 만약 그럴 수 있다면 또 쓸게요, 언니. 20대 절반이 백수라는 이른바 이태백 세대의 불우한 풍경을 배경으로 진심 어린 자기 반성과 고해성사를 하고 있는 서른이라는 작품은 매우 곡진한 어조로 인해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특히 신종 다단계 판매의 피라미드 사슬에 걸려 혹독하게 청춘을 탕진하고 생명을 소진하는 젊은 대학생들이 사회경제적 문제를 사려 깊은 시선으로 조망하면서 시대의 산문정신을 고뇌한 작가의 진지성이 옹순 깊습니다. 남에게 이용당하고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남을 위약적으로 이용해야만 하는 현실에서라면 인간관계도 미풍양속도 아무런 의미를 지닐 수 없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을 구성하면서 작가는 단지 사회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다거나
그 안에서 이전 투구하는 인간관계의 난맥상을 그린다거나 한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가혹한 시대의 피해자일 뿐이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와 같은 그 어떤 부류의 면죄부를 위한 알리바이도 되지 않은 채 자신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것으로부터 문제의 근원을 전면적으로 재탐사하려는 태도야말로 진정성의 결의를 알게 합니다. 인간과 사회구조의 양면을 전면적으로 성찰하면서 산문적 탐문을 새로이 하려는 이 서론이라는 소설의 상상력과 서사윤리는 이 소설집뿐만 아니라 이후의 소설집에 우리가 더 많은 기대를 걸어도 좋게 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유마경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시대의 작가 김애란도 우리 시대 앓는 사람들과 더불어 앓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더불어 앓는 서사윤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우리가 처음 이제 김애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호텔 니악다 얘기로 시작을 했어요. 이게 행운을 기다리는 그것의 지겨움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니악다 얘기로 한번 끝내보기로 하죠. 이 호텔 니악다라는 소설에서 표제가 된 캄보디아의 니악다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오래된 호텔입니다. 다른 데 비해 무척 비싸지만 은지가 이 호텔에 투숙하기를 고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자면 자기 주위에 죽은 사람 중 가장 보고 싶어하는 사람을 본다는 그런 그 속설이 있었어요. 그날 밤 서유는 5년 전 돌아가신 할머니를 환각처럼 만나고 서럽게 옵니다. 생전에 폐지를 모아 자신을 키운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할머니는 소녀도 못 알아본 채 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죽어서도 박스를 줍고 계신다는 사실이 서윤으로 하여금 북받치는 소름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작가는 자기 세대를 넘어 다른 세대까지 더 나아가 현실을 넘어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포괄해 고뇌하는 시선의 깊이를 보입니다. 장편 두근두근 내 인생에서 17의 여든의 신체 나이로 서둘러 늙을 수밖에 없었던 아르미의 인생 압축 프로그램과 임사체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려는 의지적 상상 행위를 펼쳤던 김애란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달려라 아비, 침이 고인다 시절 김애란이 다룬 세계, 그러니까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에 이르기까지의 인물들이 겪는 세계와 존재론을 다루었던 점을 떠올리게 합니다. 작가가 30 즈음에 서른이라는 소설을 썼거니와 이제 김애란은 더 이상 청소년기를 탈주하는 젊은 작가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윤의 할머니 꿈 모티프는 그러니까 김애란의 서사 세계가 확대되고 또 심화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곳의 밤 여기의 노래에서 30대 중반 용대가 등장하고 하루의 축에서 50대 기옥씨가 등장하는 것도 호텔 니악다에서의 상상적 체험과 상호 연관되는 것이 아닐까 짐작합니다. 물론 외적으로 서사 세계가 확대되고 인물군이 다양해지고 폭이 넓어지고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외적인 세계의 확대는 내면의 심화와 더불어 서사의 최적을 주밀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현실과 동시대인들의 고통의 구체적인 세목을 함께 앓는 서사윤리를 작가가 내면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김애란은 장편에서 서둘러 인생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아이인데 이제 노인까지 되는 거예요, 빨리. 이 아이 노인을 통해서 타인을 배려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을 감싸는 서사윤리를 환기한 바 있습니다. 이 두근두근 내 인생의 본문에 이런 게 있는데요. 어른이 되는 시간이란 게 결국 실망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겠지만
글이라는 게 그걸 꼭 안아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보다 잘 실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무엇인지도 모르겠어 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아르미는 예전에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고 했던 유마일 거사의 법문처럼 내가 나의 슬픔이라 기쁘다라는 메시지를 역설한 바 있습니다. 타인의 슬픔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더불어 아파하는 마음은 서른을 넘기면서 작가가 새롭게 다잡아 심화한 서사윤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테면 소설 서른에서 이런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 오늘 언니가 8년 동안 임용이 안 됐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먹먹했어요. 8년이라니. 괄호 속에 갇힌 물음표 마냥 칸에 갇혀 조금씩 시들어갔을 언니의 24, 25, 26, 31가 가늠이 안 됐거든요.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속에 생기는 온갖 기대와 암시, 긴장과 비관에 대해서라면 저도 꽤 아는데 자식 노릇, 애인 노릇 등 온갖 도리들을 미뤄오다 잃게 된 관계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바가 아닌데 좁고 캄캄한 칸에서 오답 속에 고개를 묻은 채 혼자 나이 먹어갔을 언니의 청춘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타인의 고통에 대해 함께 아파하기와 자기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동시에 수행하는 인물이 바로 김애란의 서른이었습니다. 그것이 30살이 된 사람의 30살이 된 존재의 기품이고 품격이라고 작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호텔 니악다에서 할머니에 대한 진정한 애도 작업을 수행하면서 타인에 대한 관심을 확산했던 것과도 연계됩니다. 그와 같은 애도와 함께 아파하기로 보이지 않는 막막한 시면을 성찰하려 한 서사적 수고의 결과가 바로 이 소설집 비행운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설집에서 비행운은 셋입니다. 그 하나는 비행운을 보며 새로운 삶을 꿈꾸는 동경의 형식이고, 둘째는 잠시의 형상뿐 이내 무화되는 비행운의 모습처럼 그 어떤 동경을 향한 실천적 움직임도 의미 있는 궤적을 산출하지 못한다는 비루한 존재론적인 전락 혹은 비조제감의 형식이고, 세 번째는 행복을 동경하는 주체들에게 끊임없이 가해지는 비행운의 연세가,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비행운의 연세가 암시하는 불우한 상처와 그 아픔을 함께하기의 형식이라는 겁니다. 본래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지만 함께 아파하기를 통해서라면 새로운 날개를 달 수도 있을지 모른다고 김애란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악화 일로의 플롯을 통한 구체적 비행운 탐색의 열정도 인상적이지만 특히 이 소설집에서 세 편의 소설적 성취는 매우 눈부신 편인데요. 두 번의 장례식과 한 번의 혹독한 침례의식으로 그 고립감의 절정을 극적으로 형상화하면서 현 존재의 불안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증한 물속 골리앗, 그리고 신생의 가능성이 현실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가를 인상적으로 그린 벌레들, 그리고 고해를 통한 반성 및 타인의 아픔을 제 것으로 함께 앓기를 통해 성숙한 성찰의 별이를 보인 서른 등 세 편이 특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들까지 더하면 성숙한 30대 작가로서 김애란의 면모를 이 소설집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크하지 않은 집으로 제1회 대산 대학문학상으로 등단했던 2002년 이때는 이제 대학생이었거든요. 이 대학생 작가 시절과는 매우 다른 모습인데요. 그 시절에는 생각이 많았는데 이제는 사려 깊은 구체적인 체험이 많아진 게 무엇보다도 미더운 모습을 보입니다. 요컨대 김애란은 행복에 대한 욕망이 하염없이 지연되는, 하염없이 미끄러지는 행운이 아닌 비행운의 현실을 정직하게 성찰합니다. 그것을 미끄러지게 하고 지연시키는 대타자의 향락을 분석하고 그로 인한 주체의 불안과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자 합니다. 특히 악화일로의 존재상을 극적으로 서사화하면서 비극적인 것에 몰입하고 공감하고 치유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그 책임감 있는 서사 윤리를 공리합니다. 그 과정에서 보인 동시대의 상징적 윤리 감각도 어지간할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체제 강화 이후의 사회 경제적 현실 문제, 계급별로 구별짓는 취향과 아비투스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서사적 문제의식이 다각적이고 예리합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소통이 어려운 우리 시대의 산문적 지형을 자기 스타일로 혁파하면서 가장 감동적이면서도 의미심장한 이야기로 진정한 소통의 자장을 넓고 깊게 하고 있다는 점이야말로 김애란 소설의 최대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행복을 기다리느라 지겨웠던, 행복을 기다리는 동안 행운 아닌 비행운과 맞씨름하느라고 힘들었을 호텔 니약다의 경민에게, 그리고 경민과 비슷한 그의 막막한 친구들에게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막막하고 힘들었지. 그러면 김애란 소설을 천천히 읽어봐. 아마도 깊은 위로가 될 거야. 새롭게 역동적인 비행운을 일으킬 수 있을지도 모르고 행운을 빌어 늘 응원할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김애란 소설을 읽으면서 그런 호텔 니약다에 나오는 경민에게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로부터 사람들은 희망을 통해 더 나은 삶에 대한 가능성을 꿈꾸고 실현해 왔습니다. 가령 원시인을 떠올려 보죠. 희망의 원리라는 책에서 에른스트 블로우가 예시한 것처럼 원시인의 주먹으로는 늑대 한 마리도 때려 눕히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발명되지 않았던 도구를 스스로 만들고 불을 활용할 줄 알게 되면서 사정은 달라졌지요. 이후 인류사의 발명들은 대개 아직은 아닌 가능태를 현실태로 전환하기 위한 갈망에 힘입음과 같습니다. 이런 꿈꿀 권리를 지닌 존재가 바로 인간이며 그 심연의 원리가 바로 희망입니다. 블로우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기존하는 나쁜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를 체념하게 하지 않는다. 바로 이 다른 부분이야말로 희망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나와 세계를 더 좋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구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곧 내일의 양심이나 양식과 관련된 일이며 그 요체가 바로 희망의 지식이라고 에른스트 블로우는 말합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무언가를 새롭게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의 나라에서 의식적인 희망을 가지고 지향하는 자세를 강조하죠. 다음과 같은 블로우의 본문을 음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희망의 원리 나오는 본문인데요. 만일 우리가 정적이며 폐쇄된 존재의 개념과 결별한다면
희망의 실질적인 차원은 다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은 무엇에 대한 성향, 무엇에 대한 경향성, 무엇에 대한 잠재성으로 가득 차 있다. 바로 그리로 향하는 의지의 대상은 곧 의도하는 행위의 실현과 다를 바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참담한 고통, 두려움, 자기 소외, 그리고 무를 떨쳐버리고 자신에게 적합한 세계를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마치 강물의 맨 앞줄기의 흐름처럼 새로운 무엇의 맨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다. 바로 새로운 무엇이야말로 실질적인 방향 및 그 대상을 근본적으로 규정해 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주어진 현실적 대상은 새로운 무엇을 두 팔로 안고 있는 사람들을 앞으로 불러낸다. 블로우의 희망의 원리 대목을 읽어주는 것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